옛날 옛적 조선시대의 한 마을에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재미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율곡이의 이기이원론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기 위해 창작된 썰이었어요. 마을에는 덕분에 항상 웃음꽃이 끊이지 않았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의 이름은 덕이 할아버지로, 그는 사람들이 고민에 빠질 때마다 짜증을 내는 대신 재미있는 이야기로 사람들을 웃게 하고 그들의 마음속 무거운 짐을 풀어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심각한 가뭄이 찾아와 농작물이 모두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졌고 점점 더 침울해져 갔습니다. 그때 덕이 할아버지가 마을 광장에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가뭄을 해결할 특별한 비법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싶어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웃음 띤 얼굴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기이원론 속에 숨겨진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옛날에 A와 B라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는 모든 사물의 본질과 이치를 담고 있는 친구였고, B는 물질적이고 에너지가 넘쳐나는 친구였어요. 이 두 친구는 항상 함께 다니며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상하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B가 장난기 넘치는 목소리로 E에게 말했죠. 이야,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돌보는데 한 번은 내가 혼자 해볼까 해. 그러자 E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게 과연 잘 될까? 하지만 B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E에게 하루 동안 따로 행동해보자고 제안했죠. 마을 사람들은 이제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B는 에너지를 한껏 발산하며 바람을 몰아치고 비를 내리며 태양을 쨍쨍하게 비추었어요. 하지만 E가 없으니 모든 게 혼란에 빠졌지요. 바람은 방향을 잃고 가고 날뛰었고, 비는 너무 많아 홍수를 일으키더니 이내 그쳐버려 가뭄이 찾아왔어요. 결국 B는 금세 지쳐버리고 말았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드디어 결말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B는 E에게 돌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의 이치와 원리가 필요했어. 혼자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 그리하여 E와 B는 다시 함께 힘을 합쳐 조화를 이루어 나가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갔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사람들은 이해와 감동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알았습니다. 비록 가뭄이라는 힘겨운 시기가 닥쳤을지라도 자연의 이치와 조화를 이해하고 그것에 맞춰 함께 노력하면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요. 덕이 할아버지는 율곡이의 이기이원론의 깊은 철학을 통해 단순한 재미를 넘어 진정한 지혜를 전달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이야기의 교훈이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며 가뭄이든 풍년이든 서로 돕고 함께 잘 살아가는 법을 배워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마누엘 칸트의 선험적 종합 판단을 설명하기 위해 이론을 적용한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중세 마을에 피터라는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피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괴짜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늘 사색에 잠긴 채 길을 걷거나 시장 한복판에서 갑자기 종이와 깃펜을 꺼내 무언가를 적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의 행동을 우선 이해하지 못했지만 피터가 던지는 난해한 질문들 때문에 흥미로워했습니다. 어느 날 피터는 마을 회관 앞에서 큰 종을 올려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마을의 모든 남녀노소가 궁금증 가득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피터는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숫자와 수학의 숨겨진 비밀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우리는 7과 5를 더해 12가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조용히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던 앤 할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터, 7에서부터 하나씩 더해가면 결국 12가 되니까 그렇지 않은가? 피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앤 할머니. 하지만 그것이 바로 제 이야기의 시작일 뿐입니다. 칸트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는 말했다오. 우리가 7 플러스 5는 10이라고 말할 때 이는 단순히 경험에 의해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이 미리 그 결과가 될 수밖에 없도록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이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자 피터는 그들에게 종이와 연필을 나눠주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이 숫자들을 적어봅시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이 결과는 변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외부의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이 경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종이를 내려다보며 묘한 경이감을 느끼는 순간 피터는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 현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해석하는 방식은 단순히 보고 느끼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오. 이는 우리의 이성이 경험을 해석하고 또 그 이해의 구조를 미리 가지고 있기 때문이오. 수학의 간단한 덧셈을 통해 피터는 칸트의 복잡한 철학이 어떻게 실생활의 직관과 맞닿아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은 피터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날마다의 경험들 속에 숨겨진 사회의 구조에 대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세의 작은 마을에서 피터의 이야기는 철학과 일상이 마주하는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비록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피터를 괴짜로 여겼지만 그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새로운 사유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부터 전해 내려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리스토텔레스 의목적론을 바탕으로 숲속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명체들이 각자의 목적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깊은 숲속에 모든 생명체가 한데 모여 사는 마법의 숲이 있었습니다. 그 숲에는 도토리, 날개를 잃은 나비, 꿈을 잃어버린 늑대, 그리고 자신의 노래를 찾지 못한 새 등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생명체는 각자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도토리가 있었습니다. 매일 자신이 쓸모없는 작은 씨앗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던 도토리는 언젠가 참나무가 될 운명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숲속의 현자 올빼미는 도토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안에 이미 완벽한 참나무가 들어있단다. 너의 목적은 그 잠재력을 펼쳐 보이는 것이지. 도토리는 그때부터 자신을 더 이상 작은 씨앗으로 보지 않고 성장하여 참나무가 되는 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날개를 잃은 나비였습니다. 나비는 날지 못하게 된 이후로 자신이 더 이상 나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믿으며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현자 올빼미는 그 나비에게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너의 목적은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땅 위의 아름다움을 찾고 전하는 것이란다. 여기서 너만이 볼 수 있는 잎사귀의 미세한 결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단다. 그 나비는 그날 이후로 땅의 핀꽃들과 잎사귀 사이를 탐험하며 새로운 시각으로 삶을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꿈을 잃어버린 늑대는 언제부터인가 사냥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잃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올빼미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목적은 단순히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이끄는 것이다. 너의 리더십과 지혜가 다른 늑대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늑대는 그제야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 얼마나 오해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노래를 찾지 못한 새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새들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때 왜 자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소리를 낼 수 없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올빼미는 그 새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목적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새들의 노래가 어우러지도록 돕는 것이란다. 너의 소리로 다른 새들의 소리가 더욱 빛날 수 있어. 새는 그제야 자신의 소리가 다른 새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자연의 하모니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숲속의 모든 생명체는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 목적을 성취하면서 서로 연결되고 조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리스토텔레스 의목적론이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때때로 자신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낄지라도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일깨워주는 이야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 작은 마을에 존이라는 젊은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시장 광장에 나가 사람들에게 철학적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질문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대답을 피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존은 관심을 끌만한 흥미로운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공리주의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재미있는 실험을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 존은 마을의 중심에 큰 네모판과 몇 가지 간단한 물건들 사과, 꽃, 저글링공, 그리고 재미있는 모양의 모자 등을 가지고 와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을에서 가장 재미있는 순간을 만들어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오늘 우리는 무언가 재미있는 일을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호기심에 조아니에게 모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과일 가판대 주인, 꽃집 사장님, 동네 어린이들 그리고 지나가는 관광객들까지 모두를 모아놓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길거리 축제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기 제가 이 물건들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이 자유롭게 사용해 즐거운 순간을 만들어보세요. 사람들은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곧 제안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둘씩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일 가판대 주인은 사과를 공중에 던져 저글링을 시작했고 꽃집 사장님은 화사한 꽃다발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동네 어린이들은 저글링공으로 놀이를 시작했고 관광객들은 모자를 쓰고 사진을 찍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즉흥적인 축제에 참여하게 되었고 마을 광장은 웃음소리와 함께 활기차게 변모했습니다. 존은 그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공리주의가 말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가 함께 작은 쾌락의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각자의 작은 행동이 한데 모여 큰 행복을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종종 작은 축제가 열리곤 했습니다. 존의 실험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마을 사람들은 공동체의 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들은 단순한 쾌락의 질을 넘어서 서로의 행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존의 공리주의 실험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